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요. 연말도 다가오고 점점 더 쓸쓸해지는 것 같죠. 이 쓸쓸한 가을에 낙엽 보다 보면은 또 이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폐렴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주인공. 마지막 ip새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겠지 하다가 이 그려진 또 새로운 ip새들을 보고 희망을 찾아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폐가 안 좋은 환자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좀 생소하지만 폐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이 폐 이식 수술 어떤 환자에게 할 수 있는지 또 수술 후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해주시는 세 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뭐 폐활량은 다들 목청도 크시고 뭐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긴 일단 좋죠. 뭐 백찬희 씨는 저 끝에서도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아이고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이게 가볍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폐는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걸리면 폐가 정말 못 쓰게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으니까 좀 요즘 겁이 많이 나고 걱정이 폐에 되죠.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우리 유찬 씨는 폐만큼은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다면 폐는 좋아야죠. 제가 가수인데. 오늘만큼은 네. 좀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폐활량도 좋고 네. 뭐 뛰는 것도 잘해서 네. 오늘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 노래 한 곡만 좀 해주세요. 폐활량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이야. 감사합니다. 네. 폐는 괜찮네. 폐는 네, 괜찮아.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래 그 이론 강의를 3시간 연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호흡이 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할 주치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조우현 교수님 그리고 흉부외과 김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폐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폐가 아프다. 뭐 이런 걱정은 뭐 건강한 일반인들이라면 잘 안 해봤는데, 그렇죠. 우리가 폐가 없으면 뭐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폐가 아프다는 거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폐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공기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숨을 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폐가 없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폐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기침이 난다든지 아니면 객담, 우리 흔히 가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증상이 있으면 내 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증상은 사실 좀 평범한 것 같네요. 기침, 가래라든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뭐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장기는 대부분 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폐가 일부가 좀 상하더라도 숨 쉬거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침이 난다든지 작은 증상들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폐가 숨이 차기 전에 그런 초기에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옛날에는 연말 요맘때쯤 되면 그 폐결핵 실 모은다고 그렇죠. 엄청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오피스 실 사고 맞아요. 예. 모으기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속담에 보면은 간에 관한 속담들이 많아요. 뭐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간이 부었네. 간이 부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폐에 관한 속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폐는 그만큼 안전한 장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섬찟한데 이런 폐 섬유 뭐 이런 증상이 어떤 증상이 어떤 병입니까? 아마 이 코로나 터지면서 폐 섬유화 그렇죠. 뭐 이런 단어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요즘 많이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어떤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흉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흉터라는 게 섬유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흉터가 생기는데 이런 흉터 조직들은 구조는 있지만은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이죠. 폐를 예를 들면 이제 폐는 숨쉬는 장기이기 때문에 숨 쉬는 데 드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섬유화 자체가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우리 몸은 더 숨이 차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구나. 코로나19에 예. 걸리면 폐 섬유화가 온다고 하면 이게 이 면적이 손바닥만 하다 그러면은 이게 폐라면 요 반만 하면 이만큼이 손실되면 이건 다시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폐가. 예, 그래서 섬유화 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가역적인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폐섬유화증,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이제 원인을 모르고 계속 폐가 이제 상처와 회복을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 흉터 조직으로 폐가 전부 다 굳어지는 이제 그런 병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을 점차 잃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어떤 뭐 독성 물질에 의해서 폐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상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한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흉터 조직으로 바뀌듯이 이제 폐도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이제 그냥 이런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이제 2차성 폐섬유화증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폐가 그럼- 근데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몸에? 손바닥 많아요? 손바닥부터 큰가? 그렇지. 들어가면? 그림이 펼쳐놓으면 많이 이만큼 크지 않을까요? 이만큼 크죠. 얼마나 폐가 돼요? 내부 양쪽에 장기 붙어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폐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로 그래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위보다 큰가요? 대장도 크잖아요. 정상적으로 6리터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6리터요? 예, 리터. 6리터 그죠? 그럼 3리터, 3리터가 여기 예. 양쪽에 갈비뼈 엄청 안에 크네요.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피처 2개가 들어있다고 이 생각하시면 안에? 돼요. 아, 피처로 얘기하시고. 받았네. 그렇게 쉬운 설명이 있는데 어렵게 리터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아, 피처 네. 2개가 딱 있다. 근데 예. 그 폐섬유화증이 진행 단계가 다 다를 것 같은데 단계별로 어떤 증상이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섬유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환자들한테 증상이 없습니다. 아예 증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무섭다. 이제 검진 네. CT를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있어서 오셔서 진단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차 이제 숨이 차게 돼서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제 폐 아래쪽이 이제 우리가 벌집 모양으로 이제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숨이 많이 찬 거고요. 그것보다 더 차게 되면 이제 일상적인 우리 활동들, 예를 들면 뭐 세수를 하거나 샤워할 때도 이제 숨이 차서 이제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지는 샤워할 때도 상황이 숨이 차요? 아니, 세수를 생길 하는데 수 숨이 있습니다. 차요? 아니 우리가 뭐 계단 좀 오르면 당연히 숨이 차긴 한데 그럴 순 있죠. 샤워는 좀 심하다. 그 정도로다가 네. 그러니까 숨이 찬 거네요. 보통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평소에는 숨이 안 찼는데 뭐 5계단 오르면 숨 차던 것이 이제 뭐 2계단만 오르면 숨 차다, 이런 거는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은 신경을 써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폐활량 검사나 폐기능 검사 같은 걸 해서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폐섬유, 그런 네네. 폐섬유화가 이제 심해지면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폐섬유화증 환자가 숨이 차서 이제 보통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이제 평균 생존 기간은 우리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3년밖에 안 돼요? 네. 어머, 그러면은 아니 그냥 3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만만하게 봐서 될 병이 아닌 것 네. 같은데, 그러면 이 폐섬유화증에 걸리기 쉬운 직업군이나 아니면 걸리기 쉬운 사람이나 이런 부류들이 있을까요? 예, 폐섬유화증은 현재로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담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섬유화증이 네. 많이 오고요. 폐하면 담배. 예,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이제 분진 작업장, 이제 먼지가 많은 네네. 돌가루나 아니면 목재 분진, 예, 예. 아니면 이제 금속가루 뭐 이런 나무나. 이제 노출되는 분들은 이제 작업장 환경에서 이제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폐섬유화증으로 가는 경우가 관련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할 수 그럼 뭐 있습니다. 비흡연자의 평범한 뭐 예를 들면 가정주부 뭐 이런 분들이 폐섬유화에 걸릴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겠네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그 네.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도 관여를 하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폐섬유화증은 이제 50 전에 생기는 경우는 나이가 이제 50 전에 생기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조금 경과가 빠르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폐섬유화증이 있었는데 또 같은 가족 중에 폐섬유화증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초기에는 사실은 그 엑스레이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본인이 어떤 그런 위험 인자가 있다, 담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진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검진에 더해서 본인이 어떤 몸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폐에 대한 추가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폐섬유화, 폐질환, 질환 이름도 낯설지만요. 폐 이식 수술은 사실 주변에서도 찾아보기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OX 퀴즈로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의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네, 사실 폐 이식하면 너무 생소하죠. 생소하다는 거는 그만큼 카더라 통신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오늘에 있어서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 좀 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소에 뭐 저는 소설도 많이 읽고 하지만 전문 지식들 많이 마지막 입세도 읽으셨나요,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굴 믿어야 되지? 오늘 퀴즈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자신은 자신 있으신 있어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보다 제가 폐활량도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네.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오늘 유채아 씨가 1등 해야 제가 되나? 오늘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일단 모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불치병이다. 원인 불명.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참 자식 불치병. 이거는 저도 불치병 같은 게 약간 불치병이에요. 유전적인 느낌도 있고요. 일단은 그 드라마에서도 김희애 씨가 죽었네요. 예. 네. 2003년 겨울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아이와 남편을 남기고 가족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바랐지만 떠나버렸죠. 이렇게 나오네요. 불치병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네요. 5년 내 80% 사망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네. 이 문제가 무섭다.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사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치료가 그렇지. 안 되면은 안일불자를 써서 불치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발성이니까 특발이라는 게 특이 스페셜이거든.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왜 교수님 두 분이 나오셨겠어요? 이거 고치려고. 아니에요. 두 분이 세상에 나와도 못 못 고치는 병도 고친다는 있어요. 뜻이에요. 그럼 불치병입니다. 저도 무조건 불치병 같습니다. 불치병. 옛날에 드라마 봐. 나 불치병이야. 이런. 불치병. 못 고치니까. 너 왜 이래? 불치병이야. 옛날에 안 옛날. 돼, 저는 안 X 갑니다. 교수님 좀 믿어봅니다. 정답은요? X요? 고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겠죠. 원인을 모르는데요. 현대의학. 치료에 대한 불치냐 네. 이제 아니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사실 그러면은 네.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불치병 이런 단어 상당히 싫어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네.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겠지만은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섬유화를 더디게 하는 약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도 다 드시고 있고요. 섬유화를 네. 더디게 하는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뇨병을 우리가 이제 완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아, 당뇨병은 맞아요. 조절하는 병이고 대부분의 이제 만성 질환들은 이제 관리를 하는 병입니다. 이제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이제 약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병이고요. 만약에 관리를 해서도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폐이식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난치병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폐도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형 태어날 때부터. 네. 기형으로 인해서 이런 뭐 섬유화증이나 이런 폐 다른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까? 폐기형으로. 선천성 폐질환 중에서 기형으로 폐질환이 생기는 것 중에서는 지금 섬유화증보다는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폐기종병변이 생겨서 선천성으로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환이 나중에 반복적으로 폐렴이 생기거나 하면서 그 기종성 병변들이
반복적인 폐렴에 의해서 섬유화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선천성 폐질환은 한쪽의 일부분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폐이식까지 선천성 질환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속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에 관련된 속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허파에 바람 든다는 게 속담입니다. 그렇네. 허파하고 폐하고 같은 겁니까? 예. 아니 제가 하도 웃을 때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거예요. 허파에 바람 맞다, 들어가냐. 맞다. 폐하고 허파하고 근데 같은 그게 거구나. 기흉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는 풍선과 같은 구조입니다.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구조인데 폐에 구멍이 생기면 이 우리가 백을 들이쉬고 백이 숨이 나가야 되는데 공기 일부분이 그 구멍으로 통해서 우리 흉곽 안에 고여 있는 거를 기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허파에 바람 들었다. 그렇네. 맞아. 우리 왜 빨대도 빨대 찢어지면은 음료수 잘 안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그럼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교수님 주시죠. 폐이식 수술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폐이식 수술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다른 장기 이식 수술을 생각해 보면 나이 제한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잖아요. 이식이라는 게. 그걸 이기고 견디려면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어려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딱 보험 느끼기에도.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연세가 80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또 네네. 특별하게 또 폐이식은 또 제한이 없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이건 과학인데 두분 교수님처럼 의사분들의 도전을 좀 요구할 따름이죠. 그 선택과 도전이 필요할 따름이지 이제 폐이식이라든가 다른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50대, 60대보다는 70대, 80대가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고 위험 부담이 클 따름이지 연령 제한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주변에서 뭐 폐암에 걸려서 뭐 지금 힘드시다라는 없어요. 이야기는 없어요. 들었지만 그래서 폐 이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면 폐 이식을 했다는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식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또 제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위험 부담 연령에 따라서 좀 치료 효과라든가 뭐 이식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은 제한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정답 한번 보죠.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나이 제한이 없어요? 와. 정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기 감사합니다. 이식법에서는 나이 제한은 없고요. 다만 세계 심폐이식학회에서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환자분에서는 가능한 한 이식을 하지 말라고는 돼 있습니다. 권고는 돼 있지만 안 된다는 그렇죠. 아니구나. 권고군요. 예, 권고. 그 이유는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환자분들은 폐 상태는 나쁜 건 당연하지만은 심장이나 간 그렇죠. 모든 신체적 나이가 폐이식 수술을 견디기에는 조금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가능하면은 공고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기증자가 장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워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기증의 원칙은 젊은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돌아가도록 그 장기 기증법들이 뭔가 적용돼 있습니다. 생존율이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사람에게 그렇죠.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65세 넘는 환자분들한테 장기 이식의 배정의 기회가 가긴 가지만 대부분의 장기는 6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한테 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은 대부분 장기 이식은 65세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면은 뭐 몇 세 정도 되셨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8세 정도의 환자분까지 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80대까지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네요.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예. 우리 심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기계로 만든 인공 심장들 있잖아요. 그럼 폐는 인공으로 만드는 뭐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인공폐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인공폐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연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언젠가는 인공폐가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아가미도 나올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고 요즘 단순하게 다이비에 빠져가지고 예,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폐암은 폐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있다. 폐암은 안 되나? 폐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아니 폐암은 암이 폐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 새 폐를 이식 받으면 낫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암이라는 거는 아주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폐암만 있다고 해서 폐만 탁 갈아 끼운다고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듯이 하면 다 낫는다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간암은 생각이에요. 간 이식해서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낫잖아요. 위 그렇지. 절제하죠. 네, 절제하죠. 간암 간 이식하죠. 그렇죠. 신장 이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리로다가 폐도 그럼요. 문제가 문제는 있으면 하면 돼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가 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식을 하면 돼요. 해결이 돼요. 신장도 그렇고. 그런데 폐암은 기능 문제가 아닙니다. 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폐를 이식한다고 해서 폐암 자체가 치료되느냐? 안 됩니다. 아니 그 논리가 이상한데요. 폐가 문제가 있으면 아 정답이 궁금하네 정말. 잘라낸다는 게 좀 그렇지만 새로운 걸로 정말 건강한 폐로다가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은 네. 암도 치료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라니. 여기에 폐암 환자분들의 그 카페가 있네요. 보니까 카페 이름이 숨사랑 모임. 네. 카페? 근데 여기 보니까 국내에서는 현재 폐 이식은 암이 아닌 다른 폐 질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저도 찾아봤더니 암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유유. 당연하죠. 네. 부작용이 그러면- 심하고 당연하죠. 부작용이 많다.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저도 X를 한번. 네. 교수님만 독하게. 교수님의 논리를 제가 이제 뭐 이해를 했다. 교수님의 논리와 같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 민설 씨의 맞아요. 민설 씨의 검색에 혹해서 다시 X로. 아이고 여기 아니, 폐암 중요- 환우분들 커뮤니티를 제가 지금 네. 들어갔는데 암 환자는 폐이식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고. 그럼 X. 자, 그럼 X. 저도 저는 왜냐하면은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네. 암과 폐의 기능과는 달라요. 기능 저하라든가 기능 이상하고 암은 다른 거예요. 암은 아주 그래요?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얘기는 잘 이해는 여기 못하겠고. 없었는데, 잘 이해는 혈액을 못하겠고. 타고 암세포가 내가 책을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읽어서 어렵다고 안다니까 하네요. 알아요. 네. 안 돼요. 아, 절대 치료할 수가 X. 없어요. 과연 과연 저희가 검색한 결과가 또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폐암도 이식 되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맞긴 맞네. 그러면 만장일치네요. 지금 제가 검색한 내용이 거의 맞는 건가요? 예, 그 거의 맞는 내용인데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간이- 간암은 이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초기 간암에서 간 경화가 있는 환자, 그러니까 간 기능이 없는데 간암이 발생한 환자는 간을 제거를 간암이 있는 쪽에 간을 제거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간 기능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간 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초기에 네. 간암 환자들에서 간 이식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폐암은 조금은 다릅니다. 대부분 요즘 초기 폐암의 환자분들은 그쪽 폐암 영역만 잘라내면 5년 생존율이 한 85%에서 9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 환자한테 폐이식을 폐암의 치료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폐암보다도 예후가 좀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이 될 때 시행되는 게 이 폐이식이군요. 이 폐 질환 중에서도.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기가 혼자 숨을 못 쉬는 상태인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 폐이식이지 폐 질환이 있고 자기가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면은 폐이식까지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폐이식 됩니다. 이 폐 질환이 정말 생각보다 좀 심각하고 위험한 질환이겠네요. 교수님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처음 듣는 게 폐쇄성 폐질환이거든요. 폐쇄가 되는 게 뭐가 폐쇄가 됩니까? 어떤 병을 근데 이게 폐쇄성이라고 섬유화가 하죠? 있고 또 폐쇄성이 또 섬유화는 네. 섬유화되는 거고.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와 예. 허팝과리라고 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허팝과리와 이제 허팝과리와 기도 사이 기도가 붙어 있는 기도가 제일 작은 기도를 소기도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담배, 매연,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노출되게 되면은 이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소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두꺼워지고. 그러면 폐쇄성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호흡하면은 공기가 지나가는 그 길이 모세혈관처럼 예. 작은 길들이군요. 길들이 더 예. 좁아진다는 겁니다. 예. 일례를 말씀드리면 한번 큰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렇게 숨을 쉬실 때 우리는 평생을 숨 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힘들지 않죠. 근데 입을 조그맣게 좁히고 네. 큰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내쉬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답답해요. 좀 답답하네.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현기증도 막 나는데. 예,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것이 지금 하신 거와 똑같이 소기도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는데 굉장한 힘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힘이 들게 되면서 그게 차츰차츰 좁아지면서 힘이 들고 그러면서 폐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통체증이 있을 때 병목 현상이 있는 거와 똑같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정 시간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좁으니까는 공기 일부분들이 그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게 됩니다. 그럼 계속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허파가리는 팽창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팽창되면서 또 주위에 있는 허파가리가 또 기도를 누르게 됩니다. 더 오히려 그럼 이게 악순환이네요. 예, 숨을 조금 들이신 후에 다시 조금 더 숨을 쉬어보십시오. 두 번째 숨에서 공기가 잘 안 들어가실 겁니다. 많이 안 이미 뭔가 차 쉬어져요. 있으니까 더 안 들어가요. 어지러워요. 폐기종의 진행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그 말기 증상입니다. 이미 폐가 너무 크고 용적이 커 있기 때문에 폐는 큰데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숨을 못 쉬게 되는 증상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근데 생각하시면 이 기분으로 됩니다. 하루 종일 생활을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아까도 보시면 걸어 다닐 수 없게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숨이 차고 샤워할 때도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네. 집에서도 항상 산소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산소호흡기 끼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라기보다는 산소 공급기라는 공급기.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코랑 연결을 예.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조금 걸으시면 숨을 잘 못 쉬시거든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네. 근데 이제 노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네네네. 우리가 숨이 차다고 하는 증상들이 예. 대개는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진짜로 숨이 찬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됐을 때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표현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걸으시게 되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 힘이 드는 거랑 이제 숨이 차다는 거를 조금 혼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숨이 차다고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숨이 차다는 증상만으로 어떤 내 몸의 이상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숨이 차다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가장 영향이 관련이 있을 장기들이 심장이랑 폐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단순히 심리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정말 몸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네. 가서 이 폐쇄성 폐질환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숨이 차고 뭔가 폐쇄되는 거 같고. 뭔가 내가 지금 네. 답답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이게 진짜 마음껏 숨을 쉰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지금 저는 다시 깨닫고 있는데 폐쇄성 폐질환 이거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기관지 확장제라는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숨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표현을 하기를 이제 우리가 다리가 불편한 환자들이 이제 지팡이를 짚으면 조금 더 생활이 편해지는 것처럼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로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숨이 편안해지면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폐쇄성 폐질환이 심해지는 것과 함께 이제 환자들이 이제 바깥 생활을 잘 안 하세요. 사회 생활이 안 되고 이제 등산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생활 자체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근육 감소나 이런 걸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치료를 도움을 받아서라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관지 확장제는 먹는 약인가요,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먹는 약으로 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부작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흡입하는 네네. 제제가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하루에 뿌리는 한 것 번만 같은데. 해도
되는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걸 딱 뿌리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 운동, 그다음에 근력이 빠지는 거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뭐 호르몬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저희가 뭐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지만 숨은 누구에게 대신 쉬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마 폐질환 가지신 분들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폐이식을 이제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폐이식 사실 너무 생소하거든요. 주변에 한 번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떤 경우에 폐이식을 하게 되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폐이식은 폐질환, 말기 폐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약물 치료를 다 해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고 자기 혼자 숨 쉬는 것들이 어려운 상태가 된 상황에서 남의 폐를 건강한 남의 폐를 가져와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이식이라는 거는 모든 약물 치료가 실패한 환자들에서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3가지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우선 말기 폐질환 환자분들은 폐가 나빠져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환자분들이 언제쯤 사망할지는 검사 결과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생존 2년 생존의 가능성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 그 폐이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2년 50%. 그러니까는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수명이 2년 후에 50% 이하로 돌아가실 확률이 있다 그러면 폐이식이 결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폐이식은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돼야 수술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령 기준에서 65세 이상을 우리가 권고하지 않는 것도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장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폐이식을 견딜 수 있지 못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폐이식을 하고 90일 이상 생존할 확률을 80% 정도 이상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는 폐이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폐이식을 받고 나서 어떠한 요소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환자가 생각했을 때 한 1년 생존율이 80% 이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환자에 한해서 폐이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보다도 조금 더 나쁘거나 조금 좋은 상태에서 폐이식이 결정되기는 하지만은 제한된 기증자의 장기를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기준에 합당해야 폐이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한 해에 몇 명 정도 이제 폐이식 수술을 집도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30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폐이식을 내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보통 이식은 다 뭐 혈액형도 맞아야 되고 기증자랑 기증자랑 뭐 나이대나 뭔가 맞아야 되는데 그 정확히 뭐가 어떻게 조건이 맞아야지 가능한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AB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적합성이 맞으면 좋긴 한데요. 폐이식을 받는 환자분들은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처럼 생체 간 이식이 심장 이식이나 간 이식 같이 면역 적합성을 맞추기에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환자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기 기간과 그다음에 지역의 거리, 그다음에 혈액형을 위주로 지금 장기 배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심장 기능은 의료진의 판단하에 수술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또 지역이 멀어도 뭐 헬리콥터를 타고 긴급하게 막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멀어도 쉽지가 않겠네요. 폐가 원래 갈비뼈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하려면은 흉터도 제법 크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수술 중에서는 흉터가 제일 큰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절개해요? 뭐 쉽게 말해서 몸의 절반을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로 흉터 자국이 남을 정도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절개를 안 하고 양옆을 잘라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간이식이나 심장이식이나 신장이식은 한쪽만 수술을 하는 수술인데 폐 이식이 다른 이식에 비해서 늦게 국내에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도 폐는 2개의 폐를 떼내고 2개의 폐를 붙여야 되는 수술입니다. 갈비뼈도 다시 이렇게 그렇죠. 잘 밀어서 넣어둬야 되는 거죠? 기계로 다시 실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아유, 회복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폐 이식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예. 또 환자가 뭐 생존하게 되고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숨 쉬는 거 말고 또 건강상이나 신체 조건으로 더 뭐 좋아지는 그런 개선 사항들이 또 있습니까? 이 숨 쉬는 게 이게 단순히 숨 쉰다는 게 이게 되게 제일 좋은 건 숨 쉬면 안 간단한 되는데. 말인데요. 네. 우리가 삶의 시작은 숨을 쉬면서 시작합니다. 예.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울기 시작하면서 안 살아있는 울면은 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거잖아요, 그죠? 운다는 거는 숨 쉰다는 거고 숨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네. 폐의 기능은 숨 쉬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산소가 공급이 돼야 모든 장기 기능들이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숨을 쉬게 해서 숨을 쉬게 하는 게 폐이식 수술은 아니고요. 예. 숨을 쉬면서 모든 장기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아까 조호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섬유성 폐질환에서 너무 오래되면은 심장의 기능이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폐가 원인이라 그러면 폐를 갈아주면은 심장의 기능도 돌아옵니다. 네. 신장도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폐를 갈아준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숨만 좋아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맞아요. 수술이고 또 중요한 수술인데 위험한 점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네. 내 몸에 있는 내 폐를 떼내고 네. 그 다른 사람의 폐를 붙이는 겁니다. 결국 내 몸 안에 다른 사람의 폐를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그 이 폐를 자기 폐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은. 그 면역 세포가 자꾸만 이 폐에 대해서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는 손상을 시켜야지 이런 작용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 이식을 하게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을 좀 낮춰서 들어온 폐가 내 폐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하고 오인될 수 있도록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 면역이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된다는 다른 겁니다. 기한하고 질병이 정말 올 수가 조심해야 있네요.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감염성 질환이 가능성이 네.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면 단점은 거부 반응과 감염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간이식이나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이렇게 이식을 받는 그렇죠. 경우도 네. 있잖아요. 이 폐 같은 경우도 가족 간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생체 간이식은 가능한 수술입니다. 다만 그 간이식이나 신장 이식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있는 절반을 떼줘도 내가 삶의 질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아주 많은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나 정도를 떼줘도 내 삶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사자에게 기증을 받으면 그냥 폐이식 수술이라고 하고 이제 가족이나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증을 받으면은 공여를 받으면 이걸 생체 이식이라고 하는군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폐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뇌사자 폐이식을 줄인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폐이식을 받는다 그러면은 생체 폐이식이라고 해야 이 됩니다. 생체라는 폐이식. 단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그거군요. 예. 네. 그다음에 생체 폐이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폐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떼어드릴 수 없습니다. 절반의 폐를 절제를 하게 되면 그 기증자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망률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증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군요. 그래서 그 생체 폐로 기증할 수 있는 한 사람한테 기증할 수 있는 폐의 양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가 살려면 폐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살려면은 적어도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의 폐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 생체 폐이식을 하려면은 기증자가 2명이 필요하십니다.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요즘 일반적으로 한 4인 가족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가족의 절반이 기증자로 아이고. 있다는 거는 네. 거의 쉬운 일이 불가능한 아니네요.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절반이 2명이 모두 다 면역 적합성이 있는지도 그것도 불확실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임상 상황에서는 생체 간이식은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뇌사자 기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생체 폐이식은 고려하는 것보다는 뇌사자 폐이식을 기다리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생체 폐이식도 쉽지 않을 만큼 이게 기증자의 생존율까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증 받은 사람의 생존율도 너무 낮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어떤 편인가요? 세계 심폐학회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1년 생존율을 보통 80%, 3년 생존율을 70%, 5년 생존율을 60%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실 때 그 생존율을 들었을 때 드라마에서는 이제 장기가 딱 나오면 받으면은 이제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들으셨던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암에서 2기 폐암에서 생존율을 한 60%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을. 결코 폐이식 수술이 생존율이 낮은 생존율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폐질환들을 사실 듣고 보니까 저도 무서워요. 네. 우리가 잊고 살아왔었는데 뭐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조기 발견을 하려면 저희들이 뭐 어떤 절차나 어떤 주의사항이 뭐 있습니까? 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 검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검진할 때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을 때 가끔씩 이제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상이 있다라고 들으셨지만은 그냥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오셔가지고 추가 검사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담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제 검진 횟수나 검진 간격을 조금 더 촘촘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폐 기능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네네네.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손가락을 5개를 5개. 하시고 네. 자기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숫자를 세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기의 그 속도에 맞춰서 세 보셨을 때 숫자를 세다가 21번 들으실 때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약에 샜는데 손가락 2개를 덜 센다. 아니고 뭐 5개를 덜 센다. 이러면은 숨 쉬는 양이 적어졌다는 급격하게 뜻이에요. 줄어든 거죠. 폐 기능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은 20개를 샜는데 만약에 한 6개월 후에는 내가 만약에 15개를 샌다. 그러면 폐 기능이 어느 정도 혹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병원을 찾아오시면 폐 기능하고 엑스레이 검사하고 정밀 검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유천 씨처럼 이렇게 네. 가수나 노래하는 직업 가진 분들은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노래 배울 때도 그렇고 부를 때도 또 무대에서 또 오늘 유난히 좀 호흡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저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감기가 걸렸을 때 네. 숫자 센 거랑 평상시에 숫자 센 거랑 다르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컨디션도 해봐야 좀 영향이 있는 되겠- 것 네. 같고. 네, 우리가 뭐 신체 오장육부 정말 손가락 하나까지 안 중요하고 안 아픈 곳이 없지만요. 네. 이 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사망했다도요. 심장이 멎었다고 잘 안 하잖아요. 숨을 거뒀다, 숨이 멎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폐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담아봤습니다. 다 포기하지 마. 저도 노래를 이거 부를 옛날 뻔했습니다. 네. 포기하지 이거? 성진우 씨, 네. 포기하지 마.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마. 네. 네, 이제 폐섬유화증 환자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이제 숨이 많이 차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특히 폐섬유화증 환자들은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좌절하실 게 아니라 꼭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하고 다르게 이제 섬유화를 느리게 하는 약도 있고 그
앞에서 김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는 폐이식이라는 최후의 수단도 저희가 이제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무 좌절하시거나 이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 병을 최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에서 매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마 운동 그리고 금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폐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